얼굴은 여전히 좀 그을르셨네요. 이번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도 자전거 열심히 타가지고 땡볕에 타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교수님들이 연구실에서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물론 연구실에서도 뭐 자료 찾고 그러긴 하지만 바깥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는 연구실이 아닌데도. 지난주입니까? 윤석열 후보랑 갑작스러운 번개 미팅 같은 게 있었죠. 네, 지지난주죠. 예. 네. 갑자기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제 인상은 이게 뭐 검찰총장하고 그러시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럴 것 같았었는데 상당히 소탈하고 뭐 잘 듣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당초에는 이제 탈원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러 오셨다고 그랬었는데 와서는 뭐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SMR이 뭐 송도 이런 데 지어도 정말 안전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소형원자로? 예. 그래서 뭐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얘기 했고요. 저는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하려면 원자력밖에 없다. 특별히 이제 수소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원자력으로 해야 되고 SMR 육성해야 되고 뭐 대형 원전 수출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궁금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SMR이요? SMR이 소형 원자로가 이제 작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안전성을 높인 그런 기술을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료를 뭐 전혀 도저히 녹을 수 없는 연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관 같은 걸 없애갖고 관이 뭐 파단되거나 누설되거나 이런 거가 없도록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를 써서 이제 펌프로 냉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대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을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냉각을 해서 뭐 아주 이상한 그 천재지변이 있어도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채택해서 원래 이 SMR이라는 거는 이 수요지 인근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높인 그런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규모를 작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초기 투자 부담이 적어요. 원래 이제 큰 전력회사 같은 데야 돼야 뭐 5조 이상 10조 되는 큰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데 뭐 1조 뭐 몇천억 이런 거는 이제 작은 회사도 이제 조달할 수 있거든요. 작은 소형 원자로라도 큰 거군요. 작죠. 그래도 큰 거 대형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크기예요? 크기로요? 높이가 한 20m? 뭐 그러니까.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의 원자로에 비해서 소형이라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초소형 원자로라고. 그거는 아파트 보일러실 같은 데 넣을 만한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거기서 자기 캠퍼스에다가 초소형 원자로 설치한다고 미국 그 NRC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원자는 늘 안전성이 신경 쓰이는데 초소형이나 소형 경우의 안전성은 지금 근데 방법대로 더 안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캠퍼스에 놔도 되고 뭐 주거지 인근에 놔도 되고 이럴 정도로 이제 안전성을 제고하자는 거죠. 탈원전이 아니라 진짜 원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뭐 오늘도 계속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형 원자로를 좌파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또 누가 얘기했죠. 송영길 의원 대표 중심으로 거기서도 이제 그 SMR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면 그자들은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겉으로는 못하지만 내심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쪽 계열이 이제 조금 더 힘이 세지면 밖으로도 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상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하고는 이제 그런 소형 원자로라든지 뭐 원자력 수소라든지 뭐 원전 수출 이런 얘기했었어요. 앞으로 원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를 갖고 주로 토론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어느 정도 사전에 공부가 됐는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지 이런 것 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제일 첫 번째로 꺼낸 질문이 SMR이라 해서 놀란 거라니까요. SMR 뭐 요새 뭐 좀 유행은 되긴 하지만 그게 뭔지, 그게 뭐 안전성이 핵심 요건인지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부는 이렇게 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주한규 교수님 모신 것은, 특별 대담을 모신 것은 이런 이제 탈원전 이후 탈원전 정책이 이제 어쨌든 10달 후면은 폐기될 거예요. 폐기되고. 아, 그거 몰라요. 정권 바뀌면 폐기되겠지.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양이원영 위원을 그 기후 대책, 에너지 대책 위원장으로 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정권 탈환하는 걸 저희들한테 맡기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은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원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원전 중심으로 다시 돌릴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냐, 이런 대목이 하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당장 올여름 폭염에 이게 전기 대란이 지금 걱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전기 대란 얘기부터 하죠.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 어제 이 슬라이드 첫 번째로 하나 좀 보여주시면. 아, 그래요. 슬라이드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이게 어제 전력 수급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4시 45분에 90.3기가와트. 이제 기가와트를 4시 45분. 정점. 저게 이제 킬로와트로 바꾸면 9,030만 킬로와트거든요. 저게 이제 최근에 최대 그 전력 그 기록을 이제 갱신한 건데, 그때 이제 공급 능력이 100기가와트예요. 1억 킬로와트 공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 9,030만 이렇게 돼가지고 예비율이라는 게 이제 10.8% 이렇게 됐었는데요. 예비율은 이제 보통 한 10% 이상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데 어제 이제 간당간당한 거죠. 0.8%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게 날씨가 더 더워지거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저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지금 최대로 전력이 사용된 게 4시 45분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제일 더울 때는 뭐 정오나 1시나 이럴 때잖아요. 그때쯤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정오나 1시에 그 최대 전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 한번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페이지.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래? 저기 지금 보면은 그 점선과 플러스 기호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거. 그 아래 거. 요거. 그 아래. 점점. 저게 이제 좀 전에 아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최대가 이제 4시 45분에 나온 거. 근데 실제로는 요 아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파란 걸로 저만큼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큼이 이제 수요를 줄인 걸로 나타나요. 저게 발전하는 걸로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써가지고 수요가 줄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걸 이제 실제로 더해줘야지 그게 실제 발전이거든요. 그걸 실제로 더하게 보면 이제 2시 반에 93기가와트가 어제는 이제 그렇게 발전된 걸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93이면 이제 아까 100이라 그랬는데 7밖에 안 되죠. 7%.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력 예비율이 벌써 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저거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 저런 사실을 얘기를 안 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물론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닌데 저기다가는 그 분모에도 저 7 정도 늘어난 걸 더해야 되니까 조금 뭐 7%라기에는 어쨌든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최대 전력은 보이는 것보다 한 3, 4기가 정도 더 많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3, 4기가를 저기 보면 태양광 추가 전력 그래서 6.5기가라고 해놨죠. 여기. 저게 2시 반 때에 태양광이 내는 게 6.5기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출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원자력 발전소로 치면 한 6, 7기 되는 거예요. 저 정도를 햇빛이 강할 때는 이제 태양광이 저걸 커버를 해주니까 다행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구름이 지나간다든지 이제 막 흐린데 날씨는 안 좋은데 뭐 푹 찌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 태양광 발전이 이제 장마 때가 그렇잖아요. 아니 장마 때는 온도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장마까지 안 가고 흐린데 이제 뭐 푹푹 찌는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태양광 발전이 덜 되고 그럼 저기 6.5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른 발전원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때는 정말 그 전력 개입률이 뭐 7% 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같으면 앞 페이지로 가주실래요? 앞에 아니야. 아니 그 뒤로. 네, 여기. 요거.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가 된 게 지금 전체 이제 전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24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 보통은 이 여름 성수기 때 원자력 발전소 정비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해요. 정비 스케줄을. 예. 근데 이제 요 탈원전 기조 이런 게 오래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뭐 크게 안 고쳐도 되는 거를 뭐 오랫동안 정지시켜 놓고 고치고 꼭 이게 저거 같아요. 우리 저 프로야구단 가면 이제 투수들이 여러 명 있고 선발 투수가 투수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어떤 경기 대비해서 어떤 투수라고. 근데 이제 좀 별로 아프지도 않은 선수를 장기 입원을 시킨 거예요. 아하. 그럼 투수 로테이션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이제 원전이 조금 이상이 있는데 이거 뭐 다 세우고 다 고쳐라 이런 걸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로테이션이 좀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여름철에 7기 아니죠. 저기 보면 8기가 정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 이 여름에? 근데 이제 다행히 한 3기 정도는 이제 얼른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정도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탈원전 정책, 탈원전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는 이런 이제 원전 점검을 가급적이면 성수기 피해서 앞에서 하고 좀 짧게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대비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됐다는. 세워진 발전소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정비에 들어가면 보통 뭐 원래는 한 45일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뭐 3달 뭐 더 이상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로테이션이 이제 꼬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얘기가 되니까 급하게 원전 3개를 그 정비 중이던 3개를 가동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2개는 뭐 아주 급한 건 아니고 여기 신고리 4호기라고 돼 있는 거는 지난번에 뭐 발전기에서 뭐 여작이라는 데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수리한 건데 보통 같으면 요새 그 원안이 분위기 같으면 뭐 몇 개월씩 이렇게 고치라고 그랬을 거예요. 안전점검 열심히 철저히 하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금방 재가동을 허락해 줬거든요. 사실상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데 이제 과거에 그 소위 안전기준 강화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어떻게든지 원전 오래 세워서 경제성 안 좋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다행히 이제 3개는 가동이 들어갔고 또 이제 근데 1개가 또 죽었네요. 그래서 아니 제가 정비할 때가 됐어요. 저 고리 4호기라는 건. 그래서 한 2기가 정도가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틔우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광 지금 그게 뭐 5, 6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쾌청하고 이렇게 발전 잘 되지만 이제 그 불쾌 지수가 높은 후덕지근하면서 날씨 흐릴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태양광이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지겠네요. 구름이 뭐 전국적으로 구름이 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그렇게 되면 구름이 끼면 확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실은 정부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거기 저 4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전력 수급 계획에서 최대 전력이 어떻게 이제 해가면서 바뀔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여기 보면 이제 7차라고 돼 있는 게 7차 전력 수급 계획. 2015년에 만들어진 거고 8차가 파란 선. 7차. 8차가 이제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7차하고 8차 비교해 보면은
확 떨어졌죠. 110이었던 게 10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저기 2000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고. 그렇죠. 이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 해 말에. 그 저기 2030년, 2029년 이럴 때 보면 110이었던 게 100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한 10%를 낮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력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내린 건데. 예. 근데 저게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건데요. 사실 저렇게 오랜 15년 정도 기간으로 네. 이렇게 수급을 예측을 하는 거는 앞으로 뭐 10년 뒤에 전기가 이만큼 필요할 거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이 공기가 기른 거 미리미리 건설에 착수하자. 뭐 이런 걸로 그런 목적으로 저렇게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네. 만드는 건데 저렇게 이제 낮춰놓으니까 앞으로 원전도 필요 없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렇게 낮춰놨는데 그게 이제 저거를 누가 임의적으로 막 낮추고 높이고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니면 전문가들이 무슨 커미티에서라도 원래 이제 전문가 커미티에서 예. 원래 안을 만들었죠. 이때 예. 저거 할 때도. 네. 근데 제가 듣기로 네. 제가 확실히 아는데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왜 이렇게 높아? 좀 낮춰라. 그 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 이렇게 높게 책정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저걸 낮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그게 이제 확정된 게 2017년 말 12월 달이에요. 예. 근데 바로 2018년에 예. 저기 보면 이제 빨간 점, 파란 선 위에 있는 빨간 점 하나 있죠? 예, 요거. 예, 아니, 저거 왼쪽에 거기. 요거. 파란 선 위에 있는 제일 높은 요거. 빨간 거. 예. 그게 2018년. 네, 18년. 92.5기가예요. 네. 2017년 말에 나온 계획인데 그 계획에 따르면 아래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8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나온 게 92가 나온 거예요. 네. 바로 뭐 한 8개월 뒤에. 예측이 틀렸구나. 예측이 저렇게 틀렸는데 7차가 오히려 맞잖아요. 저거 보면. 이 말씀이죠? 네.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015년에 7차 계획에 따르면은 이 선이었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낮췄어요. 네. 그런데 막상 정부 출범하고 8개월 후에 실제로 사용한 전력을 보니까 이만큼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부 출범하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8개월에. 네, 계획이 만들어지고 8개월 만에 이렇게 계획이 틀린 네. 것이 이제 증거로 이제 확인됐다 네. 이거죠. 뭐 저 때가 네. 이상 기후 때문에 이상 뭐 고온이었다. 그래서 그랬다 이제 변명은 그렇게 하는데 네. 원래 전력 수급 계획을 짤 때는 그런 걸 갖다 고려해서 조금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다하게 짜놔야지. 그래서 그렇죠. 설비를 좀 과다하게 싶을 정도로 해야지 저렇게 이제 이상기후 문제가 되면 대처가 가능한데 네. 그걸 너무 딱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과소 예측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정전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건 전국적인 피해거든요.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저런 설비 계획을 할 때는 조금 지나치겠다 생각할 정도로 과다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2019년 그때는 좀 내려갔다가 저기 보면 이제 그 삼각형 네. 삼각형 예. 좀 내려갔다가 이제 2020년에 더 내려갔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이제 장마도 길었고 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내려간 요인이 있는데 예? 거기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지금 보여드린 태양광에 의해서 발전이 상쇄되는 거 있잖아요. 네. 한 뭐 5기가 정도 상쇄되는데 저 점은 그걸 고려 안 하고 그냥 겉으로 보인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기에다가 한번 4기가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 무시하고 거기를 찍은 거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내려갔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태양광 숨은 거, 그다음에 코로나 경기 그거 고려하면 한 6기가 정도 더 올라가게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작점이 그러니까 저기 2020년 거기 그 삼각형이 있는데 그거를 한 6기가 정도 올려서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요 정도가 올라가서 이제 쭉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증가율 자체도 또 의도적으로 낮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2021년 이제 예측치가 얼마냐면 이제 그게 이제 저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 네. 그게 90이에요. 90. 그리고 빨간 선 그게 이제 90이 뭐냐면
하계 최대 전력이고 네. 저기 빨간 선은 그 위에 플러스로 돼 있는 거는 동계예요. 이게 동계인데 저는 동계가 조금 높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올해의 올 겨울이에요. 그거는 내년 2월까지 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개월 뒤니까 전력이 조금 더 늘어날 걸 고려해서 높여 잡은 거예요. 근데 저 겨울 되면은 태양광이 이제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겠네요. 겨울에 눈 오고 뭐 펜을 덮이고 여름에는 태양광이 잘 나지만 저렇게 이제 겨울에 수요일과 과소 예측이 된 게 이제 태양광이 약해지는 겨울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전력 위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근본적으로는 저렇게 예측을 잘못한 거. 출발점 자체를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잘못 찍은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올해 이제 90기가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니까 대책이 이제 안이해진 거죠. 우리 뭐 100기가나 충분히 있는데 뭐 100기가 넘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신월성 1호기 요새 이제 신울진이죠. 신울진 1호기 다 건설한 거 이거 인허가 안 주고 그랬거든요. 한 몇 개월씩 지연시키고 만약에 저걸 높이 잡아놨으면 이거 모자라네. 그거 해가지고 빨리빨리 허가 주고 그랬을 텐데 저렇게 예측을 잘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안이한 이런 대책이 나왔고 결국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전력이 모자라니까 아주 우수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국 공공기관에 2시부터 5시 사이에 그걸 도마다 돌아가면서 30분씩 끄라래요. 경북이 1순위, 2순위가 서울, 인천, 3순위가 경기, 4순위 경남, 5순위 전라. 난 그거 무슨 순위로 이상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나라 선진국 아닌가? 선진국이라고 얼마 전에 뭐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궁상 털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된 전력 예측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근본에 그 이제 동의는 탈원전을 하려고 한다. 원래 전문가들은 저렇게 조금 여유 있게 전력 수요 예측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굳이 야 왜 이렇게 높게 잡아? 그렇죠. 해서 낮춰 잡았는데 그것의 동기는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거의 뭐 확실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많은 증거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계획이 아주 엉뚱하게 됐다는 거.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이거를 이제 굉장한 기치로 내세우죠. 그래서 2030년에 발전량의 20%를 이제, 신재생으로 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얼마 전에 그린 뉴딜 그러면서 증가 속도를 더 빨리 이렇게 당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뭐 33.3이라고 돼 있는 점이 태양광을 2025년에 33.3까지 조기에 이렇게 당겨서 달성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30년의 목표치는 안 바꿨어요. 그 구체 전력 수급 계획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 구체 전력 수급 계획에 그건 이제 작년에 나온 거예요. 2020년에. 그 거동이 저렇게 돼요. 2020년부터 25년까지는 쭉 급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갔다가 또 이제 2034년까지는 또 급하게 올라.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이런 계획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그냥 원래 이 그래프면 그건 이제 8차인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목표를 많이 잡았지만 저렇게 스무스하게 가면은 이해할 수 있죠.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저렇게 억지로 이제 그린 뉴딜 맞추려고 하나 땡겼는데 그러면 저 2030년 것도 더 높여서 그려야죠. 정상적으로 계획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려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계획 아까 이제 그 최대 전력도 못 맞췄지. 엄청나게 틀렸지. 저것도 저렇게 엉터리로 짜지. 그러면 사실 일단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묻히면 창피한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이건 누가 짜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직접 짜요? 아니야. 이거 이제 뭐 산업부 밑에서 이제 누구 시켜서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아니 이제 뭐 무슨 또 수급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무슨 저기 프로젝트 무슨 위원회들이 있죠. 교수들 전문가들이 누군지 알죠? 교수님. 저야 알죠. 아는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엄청 이제 그 장려를 했지요. 네, 다음 거죠. 저 33.5 목표를
맞추려면 네. 우리 국토 엄청 훼손해야 된다 그러대요.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네, 잘해주세요. 네, 그 다음 거. 이게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태양광 설비가 늘어난 거, 풍력이 늘어난 거. 네. 이거 이제 보인 건데, 저기 빗금 친 게, 노란 빗금 친 게. 요거? 네, 저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8차 전력 수급 계획의 계획량이에요. 네. 그 실제로 설치된 거는 이제 완전히 노란색 칠된 거. 계획량보다. 그 2020년 거 보면. 네. 72%나 초과 달성을 한 거예요. 초과 달성을 했네, 저거는. 저거는, 예, 그 다음에, 저기 녹색, 연두색으로 된 거는, 네. 빗금 친 것보다 작잖아요. 그거는 안 되네. 그러니까 풍력은 또 이제 목표에 대비 44%나 미달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8차 계획은 2017년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뭐 2, 3년에도 저렇게 많이 틀리는데, 태양광은 확. 근데 저걸 보면, 네. 풍력은 돈이 안 되고 태양광은 돈이 돼서 그러나?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풍력은 일단, 일단 이제 새로 산에나 이런 데 설치하려면 반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설치 허가받기도 어렵고. 네.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을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건 진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투자가 너무 비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는 억지로 뭐 신안의 앞바다에 가서 뭐 8.2기가 한다고 저 군산에 가서 얼마 한다 그랬는데, 그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 투자할 기업에서는 이거 최선성 따져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쉽게 뭐 아파트 옥상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태양광은 이제 좀 쉽죠. 쉽고, 네.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요. 그 이제 뭐 위도가 이제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보다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햇빛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점 몇 기가씩 태양광이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고, 뭐 늘릴 그 이제 여지와 그 여건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많이 늘었거든요, 태양광이. 그래서 지금 저쪽 오른쪽 그래프 네. 나라별로 비교한 거 보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9등이네. 9등이에요. 태양광 뭐 우리나라 신재생 투자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예. 전혀 안 그래요. 아하. 9등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그 단위 면적당 예. 태양광이 발전하는 양, 예? 네. 그건 우리나라가 세계 2등이에요 지금. 일본 다음에 2등이에요. 아하. 그만큼 이제 태양광을 많이 깔은 거예요. 저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요새 많이 깔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많이 깔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충분히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예전에 좌파들이 예. 원전 마피아라고 원전 관계자들 예. 공격했잖아요. 네. 지금 태양광 마피아들이 있죠. 그게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예.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탄소 중립 2050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린 뉴딜에서 이제 하나 더 넘어가지고 예. 예. 2050 탄소 중립 나왔는데 네. 그때 되면 태양광 풍력으로 61%로 전력을 공급한대요. 지금은 한 태양광이 작년에 한 3%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태양광만으로 뭐 한 40% 넘게 이렇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비 용량을 그려보면 네. 저기 이제 저 464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끝에 네. 예. 이건 뭐 소위 스카이 라케팅이지 이거는 지금 한 16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 464까지 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에요. 네? 저거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네. 태양광 깔 수 있는 땅 면적 얼마야 다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밭까지 다 깔아놓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성이 있는 데를 예.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요새 태양광 패널 효율이 얼마야? 그러면 20%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받으면 20%를 전기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 2050년 가면은 그 효율이 좋아질 거 아니야? 얼마까지 좋아져? 그러면 그게 34%로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뭐 기계가 개선돼서? 그렇죠. 모듈 이런 거 개선해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29%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34%로 하려면 복층으로 이렇게 깔아야 된대요. 아하. 그러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건 인공위성 이런 데나 까는 기술인데, 그걸 이제 좀 기술이 개발돼서 저때 되면 이제 좀 싸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이제 깔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효율 높여가지고, 그럼 이제 총 얼마 나와? 그랬더니 이제 저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에너지 대책을 그렇게 주먹국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지금 30년 뒤의 계획인데, 그때 가서 틀렸다 그래봐. 그렇지. 그럼 누가 책임져요? 내가 30년 된 짠 그 사람이 책임질 건가?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실현 가능성 안 되면 네가 책임질래? 이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기 원자력은 지금 23.4, 현재 그런데, 저걸 7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니까, 원전이 그때 되면 한 10기밖에 없거든요. 저걸 유지하고, 저거는 못 바꿔. 청와대에서 딱 정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딴 거 갖고 탄소 감축을 하려니까, 저렇게 이제 무리할 수밖에 없는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 아마 짠 사람도 자기도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이걸 실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LNG는 이거 태우는 거죠. 그렇지, LNG. 가스. 천연가스. 이게 비싸죠. 그거 다 수입하는 거죠. 카타르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셰일가스도 수입하지만. 그래서 LNG는 뭐 지금보다 많이 좀 주는 거는 이제 장점이에요. 지금은 26.8인데 7.5로 가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저 때는 전력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이 지금보다 한 2.3배는 늘어요. 그래서 저 7.5 한 게 저때 한 3 곱하면 뭐 많이 준 건 아니고. 저건 어쨌든 LNG는 일단 수입을 하니까. 그 외화 유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LNG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적다고 알고 있는데 석탄의 60%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 LNG는 CH4 메탄가스거든요. 근데 메탄가스를 액화하고 기화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카타르에서 액화해서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기화시켜서 발전을 하는데 그때 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그 온실 효과라는 게 8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1%만 유출돼도 80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처 관점에서도 LNG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이 가스 복합 발전소 같은 것들은 이 도시 인근에 있잖아요. 석탄은 저 당연히 이런 해안가에 있는데, 근데 저기서 이제 LNG 발전소에서 이산화, 황 이런 게 나와요. 질소산화물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게 소위 2차 미세먼지를 유발시켜요. 가까이서 2차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도시 인근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2차 미세먼지 관점에서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석탄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보면 LNG가 대책은 아니죠. 이제 조금 이제 좀 알기 쉬운 이제 용어로 그러니까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정전 사태.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요번 올 여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숨겨진 태양광이 한 6기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6기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계속 청명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느 흐린 날, 근데 뭐 불쾌지수가 높게 기온은 높아서 에어컨 수요가 많은 날, 이런 날 되면 정말 그 블랙아웃을 걱정할 정도로 가야 되죠.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 될 일은 뭐 별로 없겠지만 이게 다 이제 전력 공급 그러다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발전소가 가다가 돌다가 죽는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발전소로부터 전력 공급받는 도시나 아니 그게 이제 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하나가 죽으면 전력망이라는 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하나가 죽어갖고 툭 떨어지면 소위 주파수가 떨어져요. 이걸 얼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딴 걸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순간 공급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이제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로 대정전 사태가 왔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미국의 뭐 뉴욕이나 이런 데도. 우리나라도 있었죠. 2011년 9월달에. 그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수지, 뭐 병원에 뭐 다 전기 환자들한테 공급하는 거 다 멈추지. 산소 소호흡기도 다 멈추게. 그렇죠.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모든 게 올스톱 된다고. 전기 없으면 그냥 이거는 안전의 문제야. 생명에 관계되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병원이나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대재앙 사태니까. 그러려면 충분히 여유 있게 전력 설비를 갖춰놔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전력 예비율 10%가 데드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죽거나 뭐 아니면 또 수요가 갑자기 1%, 2% 늘어나면 네.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비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비 발전기가. 근데 또 이제 10% 중에 또 정말로 10% 모든 게 다 정상대로 생각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난 이거 키면 바로 전기 나올 걸로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한 10%를 잡는 거죠. 실제로는 한 5%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10%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잡는 거죠. 예. 그럼 전력 사용량이 늘어서 대정전 사태까지는 안 가지만 이게 예비 전력량이 이제 거의 임계점에 달했다. 그러면은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진다고요? 주파수가 불안정해집니까? 그게 그렇죠. 어떤 뜻입니까? 주파수가 불안정해진다는 게? 제 전기라는 거는 예. 항상 생산하는 거하고 소비하는 게 딱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예. 이게 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떨어져요. 이게 주파수라는 거는 이제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1시간에 60Hz 이렇게 1초에 60Hz가 되는데 네. 이제 어디서 이제 부하가 더 걸려요. 그러면 발전기가 뻑뻑해질 거 아니에요. 덜 돌아가지. 속도가 늦어지죠. 그러면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거는 부하는 일정한데 발전기 하나가 죽었어. 10개 발전기가 하던 게 9개가 되면은 네. 또 9개가 또 뻑뻑할 거 힘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조금씩 다 과부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속도가 늦어져요. 그게 이제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력 거래소는 지금 이게 생산과 소비가 딱 맞는지 그걸 관측을 뭘로 하냐면 주파수를 갖고 해요. 주파수가 쭉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면 아 생산과 소비가 많다 이걸 아는데 이제 주파수가 떨어져서 불안정해지면 그럼 얼른 이제 딱 그거가 이제 잠깐은 예. 잠깐은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발전기가 돌면서 무거우니까 계속 예. 돌던 힘이 있잖아요. 네. 뻑뻑하지만 돌긴 돌아요. 그러다가 이게 딴 게 와서 힘을 더해주지 않으면 뻑뻑하다가 이 힘이 꽉 돼서 쓰는 거죠.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블랙아웃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10개 중에 이제 9개가 힘이 이제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한 개가 다시 충분한 시간 내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얘가 힘이 들어가지고 9개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다 가는 게 그게 이제 전국적인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여름에 가끔씩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가 그 일대가 가끔 정전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휴즈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또 다시 올리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또 가동하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를테면 한 뭐 12시간 정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가 다 그렇죠. 망가지잖아요. 이제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그런 정도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견딜만 한데, 그렇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병원 이런 데는 문제. 예. 이제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는 비상 발전 시스템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서 오는 게 나가면 자체 네. 발전기로 당연히 하겠죠. 근데 네. 그게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괜찮겠지만 또 그것도 생각대로 가동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게 경우에 이제 그런 전력 불안정에 따른 취약 이 분야가 네. 이제 정밀 산업, 뭐 반도체는 또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린 라인이 쓰면은 한번 섰다가 가동하는데도 엄청난 그죠. 왜 텍사스에서 정전 났을 때 그랬던 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회사도 다 비상 발전기가 있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은 괜찮죠. 근데 이제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저 비상 발전기를 얼마나 가동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모르는 건데. 뭐 이제 그런 거 대비해서 뭐 해놓겠죠. 뭐 몇 시간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밀 산업 쪽이나 또는 생명과 관련된 분 쪽은 이게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개인은 그냥 좀 불편한 걸 감수하고 뭐 11층에서 걸어 내려오는 정도 이지만 깜깜한 어둠 속을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어 봐요. 예,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네. 예. 그래, 이 블랙아웃을 관리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산업부죠, 산업부. 예, 한전이 아니고.
그렇죠. 산업부의 한전이 있고, 한전 말고 전력거래소라고 있어요. 전력거래소. 네. 한전에 이제 물론 자회사 같은 건데, 전력거래소는 이제 여러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네. 사서 공급을 해주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이제 보고서 네. 모자르면 저 발전기 가동해. 그런 이제 급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가동해 했을 때 중지됐던 원전이 바로 가동됩니까? 아니, 원전은 안 되죠. 원전은 바로 가동을 못 시키고요. 얼마나 걸려요? 원전은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원전은 이게 기저 전력을 지금 공급하는 거고,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거는 예. 가스 발전소예요. 그래서 가스 발전소는 공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발전기가. 근데 이제 거기다 로드를 다 걸어주면 뻑뻑해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스를 더 주입하면은 발전이 이제 되는 건데, 평소에는 부하가 안 걸려서 헛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스 별로 안 돌아도 이제 공회전을 하면서. 그건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핫 스탠바이예요. 언제든지 가스만 넣어주면 이게 부하가 걸려도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가스 발전소가 필요해요. 네. 네. 태양광 그런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더 안 좋고요. 네. 물론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시죠. 그 9페이지 한번. 네. 9페이지 조금 더 내고 요거요. 네. 지금 이제 태양광을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여기 보면 정오쯤 돼서 제일 발전효율이 높아요. 48.8%. 네. 저 위에 보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기는 이제 뭐 새벽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그래서 전력 그 아래 그 빨간 선, 파란 선, 이게 그게 이제 전력 그 사용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은 낮에 발전이 많이 되는데, 그렇죠. 밤에도 이제 태양광 발전한 걸 쓰려면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불구 에너지예요, 불구 에너지. 혼자로는 독립적으로는 못 써요. 항상 저장 장치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근데 이제 그럼 발전된 거 중에 얼마를 저장해야지 저렇게 새벽이나 밤에 쓸 수 있느냐 보면 한 50%, 반 정도는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써야 돼요. 그러면 태양광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발전 비용 더하기 그 52%에 해당하는 저장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저장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지금 태양광 그 발전 그 기술은 많이 좋아져 가지고 패널 값은 굉장히 싸졌어요. 근데 전력 저장 장치 ESS 그 배터리죠, 배터리. 리튬 아이언 배터리. 그거 한번 쓰면 그 배터리를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 14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저런 배터리, 저게 컨테이너 같은데 저게 이제 리튬아이언 배터리가 배터리예요? 저 안에 저거 엄청난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당시에 세계 최대인 규모인 중국의 100메가와트시 정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게 우리나라 거 전력 하루치 저장하려면 저런 게 여기 써놨는데 15,600개가 필요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뭐 624조 원. 문제는 돈보다도 저 질량, 리튬 질량,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태양광으로 돼서 이제 ESS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품귀 현상도 온다 이거죠. 그렇겠죠. 어쨌거나 그 ESS 발전 비용이 ESS 발전 그 속도가 늦고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늘리려고 그러면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저장 비용이 더 비쌀 수 있고, 저렇게 이제 무지막지한 양이 필요하고, 저거 어디다 설치할 거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루치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624조라고요? 네, 저런 장치를 구축하려면. 일단 구축을 해놓으면은 이제 계속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영구적인 거예요? 아니죠. 저건 이제 아니죠. 그거는 아까 그럼 다시 저것도 뭐 뭔가 몇십 년 쓰고 나면 바꿔야 되겠죠. 9페이지로 다시 가져보세요. 저기 이제 하나 구축해 놓으면 저기 이제 $362 그랬는데, 저게 이제 저만큼 전력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설비의 비용이에요, 킬로와트시당. 근데 저걸 한번 해 놓으면 3,500회 충방전을 할 수 있어요. 3,500번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풀로 충전을 못 해요. 풀로 충전하면 불날 수 있어가지고 80%만 충전하고
그다음에 충전할 때 좀 손해보고 방전할 때 손해보는 그 효율이 85%예요. 그거 다 곱하면 네. 저게 이제 191원 정도 되는 거예요. 191원이 1kW인데 저거에 52%만 치면은 저게 이제 한 9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원가가 100원이라면 네. 저장 비용이 90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배꼽이 더 크진 않은데 네. 태양광 발전원가는 더 싸질 수 있거든요. 쟤는 안 따지면은 저장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저렇게 무지하게 2050 탄소 중립 보면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거 플러스 ESS 저장 비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광은 1 플러스 1이네. 네. 현재로서는 네. 그 비용이 그렇죠. 1 플러스 1이 그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신재생 확대하려는 사람들은. 저건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예. 독일이나 이게 뭐 딴 나라는 태양광에서 많이 나오면은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면. 그렇죠. 우리는 딱 이제 고립됐거든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다 이제 넘쳐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네. 우선 말씀을 쭉 듣고 보면 좀 겁은 나는데 올여름에 블랙아웃만은 우선 좀 안 돼야 되겠다. 나오진 않겠죠. 우리 내년에 정권 바뀌면 이제 근원적인 네. 조치는 그때 취하더라도 네. 그걸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꼭 신경 써야 될 거, 유념해야 될 게 있다면 뭔지 그거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뭐 전력을 뭐 깨끗하고 안전한 네. 이런 것만 기치를 내세워서 그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가 아니고 경제성을 무리시하면 안 된다. 네. 네. 결국은 다 모든 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네. 경제성까지도 고려하고 안전성, 환경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적합한 그 청정 에너지원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 수소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전력과 수소를 원자력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높은 기술력을 네.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걸 청와대 대통령이 아셔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자료를 다 소개도 못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자료를 갖고 쭉 설명을 해주셨어. 아마 그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한계가 많은 에너지인가, 사용하기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조적 수단으로는 뭐 우리가 그렇죠.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 전력 공급원으로 상정한 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니까 이걸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사악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정권 교체를 하면 가장 먼저 손봐야 될 일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윤석열 후보 왔을 때 다 강의도 하고 그랬나요? 아니, 요건 얘기 못했고요. 원자력만 얘기했고, 요거는 요새 이제 전력 비상돼가지고 예. 제가 좀 조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유파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은 그야말로 백년대계인데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당면에 그 전력 안정적 수급에 이르기까지 좀 생각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